네, 이건 제가 앞에 좀 네네. 첫 번째 주제가 이제 그 지금 뭐 시장의 화두죠, 화두. 네. 화웨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화웨이 제재를 가하는 거를 뭐라 할 수는 없어요. 중국은 원래 구글 서비스를 안 하기 때문에, 그죠? 유튜브를 중국 사람이 되게 불쌍해. 유튜브를 못 봐. 못 봐. 근데 그것 때문에 뭐라 할 수는 없어. 근데 우리는 주식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화웨이가 어떻게 되든 말든 우리나라랑 상관이 없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기업과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데 난 이 얘기 하기 전에 기사 나오는 거 봤을 때 좀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화웨이 제재로 인해서 삼성,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제조를 하고 있는 삼성과 LG가 단기적으로 수혜를 볼 수는 있지만 스마트폰 시장의 전반적인 어떤 뭐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난 그거는 정말 내가 동의를 못 할 것 같아. 저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제가 이제 그 관련 종목을 또 방송에서 이야기는 했지만, 그래도 제가 이야기한 건 진짜 단기적인 거지. 오히려 사실 오늘 저는 이제 물론 5G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지만 저는 그러니까 그게 많이 오르고 스마트폰 관련 종목이 전 안 올라야 정상이라 봤거든요. 근데 오히려 오늘 보면 뭐 파트론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관련 종목들이 더 많이 올랐어요. 이게 이제 지금 박근호 전문가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 화웨이 제재가 스마트폰에 집중될 거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아닐 것 같아요. 일단 아니죠. 왜 아닐 것 같으세요? 일단 같은 생각일 것 같긴 한데. 스마트폰 시장 자체에 대해서. 자,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에서 그러니까 화웨이를 압박을 하면 예를 들어 삼성이 이제 더 좋아질 거라고 아니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삼성이 좋아지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삼성 쪽에서 많이 아니 시장 전체가 축소되진 않을 거라고. 것이다. 그럼 뭐 좀 약간 자세히 들어가면은 하이닉스는 사실 좋을 건 없죠. 실질적으로 화웨이 쪽에 굉장히 많이 이 메모리 반도체를 모바일 메모리 반도체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반사 이익을 얻는 기업들도 지금 분명히 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반사 이익을 지금 당장은 안 오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기업들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조금씩 움직임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굉장히 급등한 종목도 하나 좀 있었고, 그렇죠. 네. 그 하이닉스를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피해,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하이닉스 그러니까 화웨이가 말 그대로 이쪽 관련돼 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판매가 둔화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 통신 장비 플러스 그다음에 그 모바일인데, 사실 뭐 통신 장비 쪽에서의 제가 보인 거는 화웨이 쪽에,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의 피해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스마트폰 쪽이라고 저는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화웨이가 안 팔리게 되면 SK 하이닉스의 피해는 주겠죠. 하이닉스가 지금 2등이란 말이에요. 네. 전 세계 2등. 그렇죠. 삼성전자, 화웨이, 애플 이 순위인데. 있겠지만, 근데 뭐 그게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렇게 이거를 주가를 끌어내릴 만한 이슈가 될까? 네. 뭐 저는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내리면 사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굳이 이쪽 관련해가지고는 저는 우려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수혜를 볼 수 있는 거는 혹시 뭐가 있을까요? 저는 삼성은 확실할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도. 그건 그렇죠. 근데 이 화이오지 장비 쪽에서 삼성전자의 전체 실적에서 차지하는 쉐어가 저는 진짜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혹시 얼마 정도 될까요? 많이 안 되는 거 맞아요. 많이 안 되는 많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는 크게 이제 뭐 차지하는 비중이 별로 없고요. 근데 이제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스마트폰 쪽의 성장성은 둔화됐다라는 거는 알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5G 폰으로 넘어가면 그 단기적으로 넘어가는 교체 수요가 나오기 때문에 반짝 좀 더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이게 그러니까 예전만큼의 막 폭발적인 성장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통신 사업부 내에서 뭔가를 소위 말하면 좀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돌파구로 찾을 수 있는, 추가 먹거리를 찾을 수 있는 건 저는 5G 쪽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이재용 회장이 부회장이 아시겠지만 계속 그걸 좀 다니고 있잖아요. 일본도 갔다가, 그다음에 인도도 갔다가, 뭐 그다음에 중동도 갔다가 하는 게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는 그건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삼성이 지금 추가적으로 뭔가를 먹거리고 밀려고 하는 건 통신 장비다라는 거고요. 이게 제가 왜 이제 5G로 넘어가면서 왜 삼성이 이쪽을 좀 저는 장악을 하려고 하냐 생각을 하는 거는 그건 것 같아요.
결국에는 스마트폰 관련 부분에, 그러니까 5G로 넘어가면 우리 인간의 할 수 있는 부분, 컨트롤 할 수 있는 거 결국 스마트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관련 부분은 이미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어느 정도는 쉐어가 돼 있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기계적인 부분과 관련돼서 뭔가를 자기들이 연동을 시키기에는 결국은 자기 쪽 통신 장비 쪽이 이게 돼야 된다. 왜냐하면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삼성이 이쪽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왜냐하면 그거는 명확하죠.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돈 되는 사업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이게 5G로 넘어가면서 이게 돈 되는 사업이고, 그리고 결국엔 이게 미국이 아시겠지만 지금 자꾸만 4G 때 이해는 이야기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뭐 대통령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4G 때는 이야기가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5G로 넘어가면서 자꾸만 이런 통신 장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냐면 그만큼 그로 인한 데이터가, 그러니까 이 전달되고 그다음에 미래의 먹거리가 결국엔 데이터가 된다라는 걸 안다라는 거죠. 그러면 삼성 입장에서는 이게 예전에는 그렇게 삼성전자를 이끌어갈 만하게 큰 먹거리는 아니었던 시장인데 이게 향후 확실하게 이게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보면 통신 장비 쪽에 많이 힘을 쓴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지금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미래에 소위 말 삼성전자의 큰 매출을 차지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화웨이 사건으로 인해서 스마트폰 시장이 뭐 흔들리지는 않을 거라는 건 공동된 의견이고, 그렇죠. 이제 더 커져야 되는데 지금 생각보다는 아직은 큰 반영이 없는데 5G를 꼭 써야 될 만한 사실 이 3G에서 4G 넘어갈 때 이게 사실 속도적인 측면에서 넘사벽이거든요. 네, 확 근데 느껴졌죠. 네. 5G를 꼭 써야만 되는 컨텐츠들, 만약에 뭐 굉장히 어떤 고용량을 필요하는 전송 속도를 필요하는 뭐 게임이 나온다든가 뭐가 있을까요? 사실 게임 하시잖아요. 근데 하죠. 네. 3G로는 게임은 거의 불가능해요. 요즘 그렇죠. 게임은 그죠?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컨텐츠가 나오면은 내가 이거 5G 폰이 없으니까 이러이러한 서비스를 못 받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컨텐츠가 나오면 이제 스마트폰 시장도 다시 한번 좀 레벨업이 그렇죠.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뭐 항상 답 없는 토론은 의미가 없듯이 두 개로 나눠서 한번 보죠. 스마트폰 시장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yes, no. 저는 큰 영향은 없다. 그렇죠. 오늘 네. 뭐 관련주도 움직이는 거 보면 진짜 영향이 없는 네. 거고 아무 영향이 없었어요. 그러면은 저도 그거는 뭐 동감이고, 그러면은 피해주는 우리가 굳이 여기서 사실 지금 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수혜주는 어떤 섹터가 될까요? 네. 저는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삼성전자이면서 그러면 뭐 기승전 이거입니다. 요즘 삼성전자를 죽어도 안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죽어도 그래서 5G 통신 장비. 5G 통신 장비. 사실 이 화웨이를 그러니까 제재를 하는 결정적인 목적은 그러니까 휴대폰 팔지 말라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통신 장비 팔지 말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5G 통신 장비를 화웨이 쪽이 이제 비중 자체가 줄어들면 어쨌든 지금은 2위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지금 빠르게 지금 삼성전자가 따라가고 있어서 결국에는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로 가면 뭐 거의 이제 삼성전자가 따라날 거 가능성이 높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년부터 해서 이제 스탠드얼론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완벽하게 100% 이제 이게 5G 쪽, 그리고 이제 5G의 이제 이 광역대가 28GHz로 넘어가면 삼성전자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삼성전자 쪽이 이쪽의 기술력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3.5니까 이 정도인데. 그러니까 지금 직격탄을 맞은 게 RFHIC가 그렇죠. 이것 때문에 직격탄을 맞았고, 그럼 반대로 저기 뭐 그거 제외한. 노키아라든가 아니면 시스코, 뭐 에릭슨까지 네. 이런 쪽에 어떤 매출 구조가 있는 기업들을 살펴봐서 네. 그런 기업들을 사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자 그러면은 뭐 여기까지 뭐 피해는 사실 뭐 저도 RFHIC 말고는 특별하게 늦게 보이는 게 그거 없어요. 지금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받아도 되나? 전- 그 비중이 엄청나던데 진짜로. 그렇죠. 근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그걸 받을 바에는 그러니까 5G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많이 같이 떨어진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삼성전자라든지 그러니까 이 화웨이 비중이 좀 낮은 차라리 5G를 사는 게 나아요. 물론 만약 화웨이 이슈가 풀리면 제일 먼저 갈 게 RFHIC는 맞아요. 그렇죠. 근데 굳이 그걸 받아 놓을 필요가 있나? RFHIC가 올라가면 다른 것들 똑같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오히려 그거를 떨어지는 칼날을 받지 말고 그냥 정상적인 뭐 에릭슨이라든지 우리나라 이제 관련 종목들이 노키아보다는 에릭슨과 삼성전자의 매출 비중이 좀 많거든요. 그쪽 관련 비중 높은 종목으로 5G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제 시장 이야기로 들어가서 시장에 확실하게 반등을 이끌 만한 재료. 시장이 반대. 맞다. 근데 이야기 안 하셨잖아요. 어떤 제가 거? 까먹었네. 그 수혜주
그 파이브 이번에 이슈에서 수혜주 수혜주 될 만한 거. 뭐 지금 이제 제가 질문을 드렸듯이 이 화웨이 쪽이 없고 외국 쪽이 노키아라든가 네. 노키아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시스코, 에릭슨 네. 이쪽에 뭐 관련된 똑같군요. 기업들은 뭐 당연히 네. 불을 보듯 뻔하게 실적이 안 좋아져도 시장에서 아마 알아서 올려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 요거로 넘어가서 시장에 확실한 반등이 이끌 만한 재료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시장이 확실히 반등을 줬을 때 사실 뭐 특별한 재료가 있어서 올라간다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시장은 그렇게 굉장히 단순 논리로 어떤 이론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 돈을 못 벌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제학과 교수분들이 주식 투자로 돈 벌었다는 사람은 사실 거의 본 적도 없고 이론과 실전에 굉장히 많이 큰 괴리가 있는 게 주식인데 지금 뭐 사실 원인이 어떻게 됐든 간에 저는 환율이 안정화되면 우리나라 시장은 알아서 뭐 데칼코마니처럼 움직이니까.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배웁니다. 뭐라고 배우냐면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면 뭐 기업들 실적이 좋아지고 경제가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 이게 안 통하는 이유는 있죠. 안 통하는 이유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예전에 이제 어떤 품질이나 이런 어떤 브랜드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저가 상품들로 저가 상품은 그렇죠. 무조건 그게 그거거든요. 사실 네, 다이소, 맞아요. 다이소 제품들처럼 맞아요, 싼 맞아요. 게 네.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저가 상품들 위주로 엄청나게 이제 물량으로 수출을 할 때는 이게 환율이 올라갔을 때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죠. 근데 지금은 약간 뭐 그 잣대를 적용을 하기는 힘든 구간인데 일단 수출이 감소를 하고 있는 구간이고 예전처럼 아주 그냥 우리가 뭐 뭔가 요즘 물건을 뭘 살 때, 그러니까 고가품들은 내가 만약에 3천만 원짜리를 산다. 3천만 원짜리를 사는데 하나는 3천만 원이고 하나는 3,100만 원이야. 근데 3,100만 원이 더 마음에 들어. 그럼 3천만 원짜리 사겠어요, 솔직한 그렇죠. 얘기로. 그냥 3,100만 원 사죠. 3,100만 원짜리 사죠. 약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환율이 수출 기업들한테 우리가 아는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론과 많이 틀리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환율이 왜 달러 왜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느냐 그 원인을 본다라고 하면 뭐 그냥 딴 건 사실 없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달러를 엄청 못 벌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거기다가 외국인 매도까지 외국인 매도하면 당연히 원화 약세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 중에 사실 비빌 언덕이 지금 없긴 한데 저는 이거는 하나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은 참 그 누구도 예측하기 힘듭니다. 실질적으로 오늘만 보더라도 환율이 뭐 떨어졌다라기보다 어느 정도 안정됐다라고 하고 이제 시장이 막 출렁출렁 하는 거 보면 이게 도대체 왜 이러는 건지 지금 밥을 먹으러 가야 되는 건지 이걸 보고 있어야 되는 건지 이럴 정도로. 근데 저는 지금은 사실 뭐 배짱까지도 필요 없고 그냥 저는 제가 어제 방송 중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이제 테마주들이 떨어질 때 이제 그 테마가 완전 끝나서 그 테마가 소멸했을 때 떨어지다가 멈추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 멈추는 가격대가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최소한의 시장이 인정해주는 가치에서 멈추거든요. 네. 지금은 그 하단으로 내려온 기업들도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뭐 시장을 확실히 반등을 이끌어낼 재료는 뭐 딱 하나라고 보고 뭐 요인이 어떤데 환율만 안정되면 뭐 사실 미중 무역 전쟁은 사실 이렇게 뭐 소문단 잔치 먹을 거 없는 셈이 될 수도 있다. 뭐 저도 이제 제가 이야기 드리면 오늘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환율 일단은 우선이 맞죠.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도 있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호주 달러 이야기를 좀 드리는데 또 이제 특기 나오시는데. 네. 그러니까 시장이 제가 이제 뭐 계속 이제 시장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미리 좀 봤던 이유도 그러니까 호주 달러가 먼저 움직였거든요. 예, 호주 달러가 먼저 중요한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면서 이제 뭐 위안화도 그때부터 갑자기 이제 뭐 약세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원화도 엄청 강하게 약세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호주 달러가 말 그대로 호주니까 우리 아시아와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 호주 달러는 이머징 플러스 아시아의 대표 통화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호주가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는 게 수출하는 게 철강석과 석탄이거든요. 그리고 이걸 가장 많이 수요하는 데가 아시아예요. 특히 중국이고. 월드컵 할 때도 호주가 아시아. 그렇죠. 아시아에 열리긴 하죠. 예. 예,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런 이머징 통화,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의 대표 통화로 이제 호주 달러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큼 만약에 시장에 조금 리스크가 있으면 호주 달러부터 먼저 떨어져요. 근데 이게 최근에 좀 많이 떨어졌고 이게 지금 안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슈가 그건 거겠죠. 뭐 물론 이제 이게 이유가 되는 건 무역 분쟁이죠. 이게 심화가 되고 결국은 중국의 경기가 좀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제 우리나라 환율까지 특히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또 수출도 안 되고 거기 최근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도 다 안 좋으니까 거기서 더 또 많이 좀 빠져나가는 또 영향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여기 이제 일단 환율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좀 돌아와야 된다. 근데 이거는 저는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뭐 최근에 이번 주에 이제 파월 의장 뭐 오늘 발언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연준 총재들 발언들도 보면 그러니까 이게 지난해와 다른 이유는 그러니까 지난해는 속절없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난해처럼 지금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지난해는 시장이 진짜 말 그대로 비빌 언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미중 무역 분쟁으로 막 싸우고 있는데 중요한 건 연준이라도 뭐 좀 달래주면 되는데 연준 또 거기에 또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 입장에서는 뭔가 비빌 데가 없는데 지금은 다르죠. 왜냐하면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경기가 둔화가 될 것 같으면 연준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카드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러면 일단은 시장의 방어자 역할을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카드는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지난해처럼 아주 속절없이 내려가진 않을 거라는 거고요. 그럼 이 아까 이야기가 환율적인 부분도 지금은 저는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데 보니까 오늘 뉴스를 보니까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 1,500원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리포트가 4달러라고 나온 것도 있어요. 저는 그게 제정신인가라는 이야기도 했는 게 왜냐하면 그 1,500원은 사실 이제 2000년 들어서 IMF 때 제외하고 2000년 들어서 가장 높은 가격대가 1,560원이거든요. 그건 리만 사태 때예요. 그러니까 리만 사태처럼 글로벌 완전히 그러니까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왔을 때도 1,560원인데 이게 지금 가격대에서 리포트에는 근거는 뭘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이제 무역이 계속 안 된다는 거죠. 경기가 안 좋았을 때 최근에 그까지 간다는 거. 근데 물론 이제 이게 아주 장기화되면 결국에는 시스템적 리스크가 오겠죠. 경기 둔화가 진짜 아주 장기화되면. 근데 여러분도 알고 누구나 다 압니다. 결국에는 이건 트럼프의 문제인 거고 뭐 약간 정치적인 문제인 거죠. 경제적인 문제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재선을 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입장에서도 경제를 아예 부러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미국이 버틸 수 있는 건 이 정도 가지고는 사실 미국 경기가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아주 장기화됐을 때는 문제가 생긴다는 걸 누구나 알고 결국에는 합의를 볼 거라는 건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시스템적인 리스크로 발전할 가능성은 낮다. 그렇게 본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럼 지금 자리에서는 이와 관련된 우려감을 너무 키울 필요는 없지 않나. 환율도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저는 좀 이제 거의 한 단 왔다는 게 오늘 외국인 수금 좀 들어왔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거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패시브 자금, 특히 이제 캐리 트레이드 자금들.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냥 아주 기계적으로 그냥 환율이 떨어지면 빠지고 환율이 오르면 들어오는 기계적인 패시브 자금 말고 내가 만약에 미국 쪽 헤지펀드라면 그러니까 글로벌 투자를 하는 헤지펀드라면 저는 우리나라 시장은 오히려 지금 들어올 만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가도 싼데 지금 자리에서 들어올 때 그러니까 스타일 펀드들이 들어올 때 이거죠. 환차손을 고려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은 저는 환차손보다는 환차익을 벌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러니까 1,200원대를 넘길 수는 있겠지만 이거를 넘겨서 계속 올라가긴 쉽지 않지 않나. 그렇다면 지금 가격대라면 오히려 고점에서 찍고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냥 환차손 보는 것보다는 지금 들어오면 환차익을 볼 가능성이 높으니까 오히려 매수가 더 나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환율이 돌아서는 걸 좀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환율이 근데 돌아설 가능성은 좀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 이 시간에 저희가 뭐 내기까지는 아니고 네. 금요일까지 주가 흐름이 좋을 것이냐 나쁠 것이냐라고 네. 얘기를 했을 때 사실 저는 뭐 결과론적으로는 좋진 않았어요. 네.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좋진 않았는데 전 지금 시장이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움직일 종목들은 움직이는데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스탠스로는 포커스로 보면 스탠스로는 지금 시장이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 매수를 할 들어가기, 신규 매수 들어가기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속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제 뭐 공방이나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하는 말이
좋은 가격대인데 우리가 사실 신이 아니니 이게 이제 하락에 대한 부분은 얼마가 나올지 모르니까 이걸 딱 여기가 바닥이라 생각해서 한 방에 집행하는 건 이건 문제가 있다. 근데 그러니까 이 정도쯤이면 바닥이 형성될 거라는 생각에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죠. 내가 만약에 뭐 한 현금이 지금 50%가 있다. 그러면 한 번에 뭐 매일 10%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2.5%씩 천천히 들어가다 보면 그렇게 아무도 안 해. 그래서 그게 저게 문제인 것 같아.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된다. 왜냐하면 저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훈련이 안 돼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왜 맨날 떨어질 때만 사려고 하냐. 떨어지다 올라갈 때도 사도 된다. 그러니까 내가 모았는데 떨어지다가 올라가도 사도 되는 거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저는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지수가 코스닥 지수,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2,400일 때도 사고 싶어 하셨었어요. 근데 왜 지금 구간에서 반등 나와서 2,200까지 올라올 때 왜 못 사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트가 안 이뻐서 그러니까 싸다라는 생각을 못 하고 차트가 안 이쁘니까 못 사는 거지. 네, 그러니까요. A라는 기업이 10,000원이고 8,000원이면은 시장에서는 8,000원일 때 세일할 때 사면서 주식은 꼭 그렇죠. 이렇게 10,000원일 때 살려고 하니까. 맞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은 2,800일 때도 주식을 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구간에서 그냥 약간 반등 나올 때 왜 따라 못 갑니까? 나한테 한번 물어봐줘. 시장 어떠냐고. 어떻게? 저는 시장에 안 올라도 된다고 생각하고 네.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횡보장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네. 횡보장. 왜 횡보장을 가장 좋아하냐면 횡보장 제가 항상 입버릇처럼 얘기를 하는데 횡보장에서는 그러니까 종목군들 시장 눈치를 안 보는 거죠. 시장 눈치를 안 보면 그 종목이 갖고 있는 색깔을 시장에서 발할 수가 있어요. 그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종목 장세가 나오죠. 네, 그래서 굳이 뭐 상승장에서는 사실 뭐 그냥 저는 상승장에서는 뭐 사실 대형주 살 필요는 없고 그냥 시장 자체를 레버리지 사는 게 낫고 종목을 내가 발굴해서 중소형주를 발굴을 해서 뭐 몇십 프로, 100%, 200% 수익을 내려면 저는 지금장 솔직히 그런 스타일의 투자자들은 오르는 뭐 오르면 좋겠죠. 오르면 좋은데 저는 옆으로 만 해도 된다. 횡보만 해도 지금 구간에 약간의 어떤 뭐 작은 밴드 내에서 횡보만 하면은 움직일 종목군으로 다 움직이고 그러니까 가장 쉽게 얘기해서 어떤 뉘앙스를 줘야 되냐면 종목군들이 눈치를 안 보면 이거 내가 오늘 올라가려고 했는데 시장이 너무 떨어져서 나도 한번 좀 떨어져야겠다 뭐 이런 느낌을 안 주는 시장 그런 시장만 오면 뭐 저는 굉장히 좋은 수익 많이 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온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결론을 내려보면 일단은 반등의 재료는 일단 환율적인 부분이다라고 그렇죠. 예. 저희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분도 동일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환율적 부분 또 이제는 슬슬 이제 우리 쪽으로 긍정적으로 좀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네.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종토방과 작별하고 야인시대 종목 진단은 야인시대 예민한 테마주도 야인시대 종목 진단은 야인시대 평일 저녁 9시 야인시대 종목 진단은 야인시대 퀄리티 있는 종목 진단 야인시대 리턴즈 매일의 종목 진단 야인시대